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도 사실 되게 손쉬운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처럼 어떤 디즈니 캐릭터, 일본 캐릭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잘 가져다 쓰면은 그 되게 손쉬운 방법이죠. 누군가가 축적해 놓은 거 위에서 내 애니메이션을 선보일 수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하게 갈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에 공백기라면 공백기 이런 것이 있어서 아이분들이나 어린 분들에게 한국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제 이미지를 조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인상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한국 애니메이션의 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지난주 카자흐스탄에서 극장에 상영을 했는데 첫 번째 관객이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좋다. 하지만 카자흐 또한 자국의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누가 봐도 카자흐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웠었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하게 될 이상용이라고 하고요. 안재훈 감독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만든 안재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안재훈 감독님하고는 2011년도 첫 번째 장편 영화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오늘 여기서 상영을 합니다만 저는 뭐 히치콕의 어떤 하루나 이런 단편들을 아주 옛날에 너무나 이제 좋아라 해서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부담국제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할 때 소중한 날의 꿈을 보여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대학로까지 끌려가서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편 영화였었고요. 부담국제 영화제 때 이제 야외에서 틀었었던 기억이 뚜렷하게 나고요. 그 후도 계속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는데 오늘 보신 그 보면 한국 문학 단편 베스트 특집 같은 그런 컨셉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2014년도에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는 뭐 소나기라든가 문효도까지 따지고 보면 계속 한국 문학을 파고 계세요. 그러다가 최근에 완성은 됐고 이미 공개는 됐었습니다. 구병모 작가의 아가미라는 작품이 조만간 이제 개봉을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국 문학은 다룰 거 옛날 클래식 말고 요즘 거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여쭤보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 아무래도 이게 좀 옛날에 이제 제작하셨던 영화이긴 하지만 그 당시 좀 기억을 떠올리셔서 그러니까 EBS PDD 분들 명칭도 크레디트 나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시작됐던 건지 궁금하고. 작품을 할 때 그 작품에 대한 가치나 의미는 사실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건데 이 단편 문학은 조금 만들 때 시작 자체를 거기에 조금 두고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딱 두 가지 결로 작품을 하는데 한쪽은 관객분들이 표값을 내시고 극장에 오셔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고요. 한쪽으로는 무언가 이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볼 때는 한 20, 30년 정도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그 다른 류의 애니메이션으로 채워가면서 한쪽으로는 또 그 관객분들을 열심히 만나고자 하는 작품을 만들면 언젠가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택한 작품들이 한국 단편 문학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꾸준히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려가면서 한쪽으로는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요 이제 새 작품을 하게 된 건데, 지금도 지난주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이 작품들을 고려인 분들하고 같이 보고 왔는데, 근래 들어서 오히려 저 작품들을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도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작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하는 단편문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 세계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건 EBS PD 이름이 왜 나오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EBS PD님들은 이 작품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작품들이 극장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하게 됐는데 이제 그중에 EBS도 있고 김영사라는 출판사도 있고 여러 군데로 조금씩 조력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흥미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드린 질문인데 처음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감독님은 이 세 개의 오늘 단편 세 개가 있으니까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라고 질문하려고 했다가 뭐 답을 예상을 합니다. 아픈 손가락이 뭐 누가 더 아프고 이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가 제일 재밌었을까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메밀꽃 노력을 그러니까 이건 연세 있으신 분이고 물론 제가 연세가 없진 않지만 저를 이제 모르시진 않으니까 제가 어느 걸 셋 중에 제일 좋아했을까? 그래도 메밀꽃 피우를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운수 좋은 날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더 현대적으로 보여졌고 특히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일제 강점기가 배경이긴 한데 그 시대 때 서울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그 디테일들이 보면서 와 물론 자연을 그리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리고 감독님의 소나기라든가 뭐 무려도에서도 무려도 훨씬 더 환상적인 작품이 합니다. 자연에 대한 묘사에 되게 심혈을 기울이신 걸 알지만 저는 도시를 좀 많이 그렸으면 좋겠다. 그게 요즘 애니메이션 어떤 뭐 추세, 뭐 흐름, 어떤 배경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뭐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전 진짜 운수 좋은 날이 가장 좋았던 장면이 굳이 이제 뽑자면 어쨌든 그 아내에 대한 그 미안함, 죄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주인공인데 인력 걸고 막 한데 영문수가 좋아서 한진거의 소설 그대로 뭐 따라가면서 그때 이제 주변에 아내를 닮은 것 같은 여성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푸는데 아내를 써오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필요했던 영화적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딱 등장을 하니까 이 작품 되게 흥미로운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제가 궁금했던 것들 중 하나는 소중한 날의 꿈은 되게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송혜진 감독님이 그때 시나리오 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따지고 보면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를 따로 만드시거나 하는 것 없이 계속 문학 작품들을 선택하고 계세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어떤 뭐 역사적 사명감 뭐 이런 거 말고 솔직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가 또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한 번 작품을 선정을 하면은 드려야 되는 공력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날의 꿈이 한 제작 기간이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 후로도 작품 하나를 선정을 하면은 그 정도의 시간과 적어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낯서는 관객분들한테 정성 이상의 것을 보여드려야 관객분들이 반응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기회가 왔다고 무조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도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조금 좀 이제 이야기를 쌓아갔는데 그 작품은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오리지널 스토리 작품은 아가미 이후에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형태를 갖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만들어낸 이 단편 문학들이 어떤 기술적인 향상도 주고 또 스태프들과의 애니메이션을 해가면서 만드는 호흡도 주고 또 새로운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도 주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워낙 3D라든가 뭐 이제 AI 애니메이션들도 흐름적인데 뭐 오늘 본 작품이 좀 더 2014년도 작품들이긴 합니다만 감독님이 그 제작사님도 연출로 명상하기이기도 하고 되게 2D적인 것을 고집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특별함 그 영역을 뭐 사실 새로운 수들이 그 사이에 계속 나왔었는데 불구하고 이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선 어릴 때 종이와 연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해서요.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선택사항이 없어서 종이와 연필로 애니메이션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 뒤로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아이분들도 계시는데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3D를 하면서 3D 애니메이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연출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종이와 연필로 애니메이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3D 애니메이션은 점점 늘어나서 볼 기회가 많아지지만 2D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한국 사람과 한국인의 풍경을 3D로 만나시는 확률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게 분명해서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게 너무 좋구나 또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예전에는 디즈니에서 아마 2D 마지막 작품이 라이온 킹인가 이제 그걸로 아는데 그걸 할 때까지는 개봉날 꼭 극장 가서 봤어요. 개봉날 극장에 가서 미국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의 그 필력들 이런 걸 보면서 질투도 하고 존경도 하고 그랬는데 3D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개봉할 때 극장 가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그 뒤로는 그냥 나랑 동종업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어쨌든 해운처럼 2D 애니메이션일 때부터 애니메이션 했으니까 그 후로도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한국 관객분들한테 종이와 연필로 한 것들을 보여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가미 때부터는 또 기색카드 많이 하게 돼서 서운한 게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의 이제 셀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 소중한 날에 뽐때는 어떤 인물들의 어떤 약간 질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얼굴의 약간 느낌들도 우리가 이제 친숙한, 사실 그냥 친숙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하도 많이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혹은 재패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그런 캐릭터들의 모양들이 되게 우리 눈에 익어져서 마치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리얼하다고 리얼리즘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꼭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되게 익숙함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그 친숙하게 그리는 수많은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캐릭터들의 느낌들을 약간씩 계속 거부하고 있는 느낌들이 보여지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 세 작품 안에서도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더 자연스럽게 24프레임을 다 일일이 그려서 뭐 디즈니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다른 느낌들 자꾸 찾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뭘까라는 느낌도 좀 들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시인이 꿈이었는데 시인도 누군가의 아류가 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도 사실 되게 손쉬운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처럼 어떤 디즈니 캐릭터, 일본 캐릭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잘 가져다 쓰면은 그 되게 손쉬운 방법이죠. 누군가가 축적해 놓은 거 위에서 내 애니메이션을 선보일 수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하게 갈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에 공백기라면 공백기 이런 것이 있어서 아이분들이나 어른분들에게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제 이미지를 조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인상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한국 애니메이션의 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지난주 카자흐스탄에서 극장에 상영을 했는데 첫 번째 관객이 그 음악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좋다. 하지만 카자흐 또한 자국의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누가 봐도 카자흐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웠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과 이런 문제들은 그 또한 물론 제작비라든지 디즈니처럼 제작비가 많은 곳은 24프레임이면 24장의 그림을 쓰면 좋고 일본처럼 뭐 12장에서 18장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움직이면서도 어떤 저만의 것을 좀 찾고 싶은 것들이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것들이 낯설어도 어쨌든 저희 스튜디오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먼 훗날에는 우리가 갖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우리만의 연출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성우관님 해주신 그 질문이 너무 그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 가지고도 그 나라의 애니메이션을 토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질문 해주셔서 고맙고 그런 독창성과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그 길도 너무 재밌고요. 남의 거 흉내내지 않으면서 내 걸 찾아가는 것들이 일단은 너무 재밌는 작업이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아직 아가미를 보면 좀 궁금한 게 디지털라이징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도 궁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핵심적으로 설명되신 단어일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게 우리가 보는 어떤 이미지들의 인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의 시대이다 보니까 저희 표준적인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은 뭐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있듯이 사실 뭐 아이돌 같은 인상들이잖아요. 뭐 에스파가 됐든 뭐 아이브가 됐든 그런 인상들을 우리가 되게 익숙해진 인상이 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간극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서는 그걸 새로운 걸로 돌파하고 또 사실 뭐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애니메이션도 처음부터 그런 느낌들이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AI가 지브리처럼 그려진다고 하니까 한때 밈처럼 떠돌았던 뭐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더 친숙해진 때를 타게 되는 거죠. 감독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좋겠는데 그건 뭘까? 이것들이 여전히 이제 말씀 주신 거에서 붙여지는데 아가미 같은 경우가 그 캐릭터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물론 이제 문효도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틀림없이 공동 작업이라 미야자키 감독님처럼 본인 스타일의 그림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해물이 주어지는 건 인류 역사상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 작업을 이루어야 그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그림체 한 작품
제 스타일의 그림체 한 작품 이렇게 격주로 애니메이션을 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가미 같은 경우는 젊은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말씀처럼 요즘 아이돌 분들의 형태를 닮은 미소년 캐릭터로다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제를 많이 돌면서 느낀 건 확실히 제 그림 스타일 했을 때에는 아, 한국인들은 저렇게 생겼나? 이런 낯섦 속에서 그런 걸 찾아갔다면 그 스태프들이 좋아해서 만든 캐릭터는 관객분들이 훨씬 더 빨리 좋아해 주시는 걸 느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두 가지를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애를 써서 좁히기도 하고 떨어뜨려 놓기도 하는 과정들이 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작품 내용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어쨌든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교과서에 거의 실리는 운수 좋은 날도 그랬고 전 김유정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어떤 각색 내시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원작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포인트를 좀 넣고 싶다라는 욕망도 들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무녀도 때 좀 있습니다. 무녀도는 초반 장면이 거의 뮤지컬적 장면처럼 연출을 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생겨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는 꽤나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쪽에 더 가까웠거든요. 이야기를 좀 더 비틀어서 쓰거나 충실도를 따라가셨던 특별한 연유가 있었던 말.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은 너무도 놀랍게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와가지고도 너무 좋았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 작품은 한국인이라면 각자의 이미지가 다 있는 작품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어긋나고 양이 안 차도 이 작품들이 되게 우스워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제 너무 겁도 나고 해서 일단 필사를 다 했거든요. 하나 한자 써가면서 작품을 필사하셨단 네, 말씀이세요. 네. 그 원고지를 지금도 자랑처럼 갖고 있는데 그걸 할 때 또 너무 뭉클함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자 한자를 원고지다 적으면서 이 선생님들은 무엇을 담으시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애니메이션으로 창작을 한다는 건 재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사실 국어 선생님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마치 그 예전에 수사 김정호 선생이 선생님한테 인정받을 때 매일 하나씩을 빼가지고 자기 글자를 넣는데 계속 스승님이 이거 네가 했지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어느 날 이게 어느 게 네가 한 거지 이럴 때가 인정받는 거라고 하는데 이 작품들을 국어 선생님들은 보시면 진짜로 틀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냥 전반적으로 아 같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작품들의 의미는 제가 이제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 극장이 좀 특이할 정도로 독립영화 예술가들이 막 붐처럼 일어날 때라 거기에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3만 7천 관객이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관객이 많이 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보여야 할 곳은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뽀로로를 보던 아이들이 이성과 지성이 딱 깨이는 순간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이 작품들도 만나면 너무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너무 틀어지면 수업 시간에 쓰기가 조금 그래서 수업 시간에 틀어도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또 제 욕심도 조금씩 넣어가면서 하는 그 수위를 잘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어쨌든 하고 나셔서 그래도 좀 확신과 자신감이 드셨기 때문에 가장 센 한국 단편 문학이라고 하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원래 한국 분들이 투표를 하면은 한국인의 가장 국민 소설은 1등이 소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황선호 선생님의 자제분이 황동규 시인님인데 허락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편지 쓰고 콘티를 조금 그리고 보내드리고 이 2년 동안 이걸 만들면서 편지 쓰고 콘티 보내드리고 했더니 2년째 됐었을 때 어느 날 대기 사당동 쪽인데 어느 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안 같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황동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자네라면 이걸 해도 되겠네. 그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은 서나이가 먼저 했는데 완성은 이 세 작품이 먼저 해가지고 이 순서가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황동규 시인 뭐 교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무려 2년 동안 그렇지 몇 통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엄청 많이 쓴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네. 그래도 10몇 통은 쓴 것 같고 중요한 이제 콘티를 그릴 때마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허투루 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네. 이 김동희 작가의 무녀도는 물론 그 전에 장편 하시기 전에 단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녀도도 허락을 또 구하신 거예요. 네. 그 문여도는 너무 그 아드님이 변호사셨는데 그냥 그 만든다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냥 너무
작품은 그렇게 손쉽게랑 그렇고 빨리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그거는 또 이제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애로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목소리 지금 뮤지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본 저희 이제 이 세 작품에 대해서는 성우분들을 쓰신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건 이제 판소리처럼 또 쓰시기도 하고 저는 굳이 판소리를 꼭 써야 됐나?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뭐 이런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하셨던 의도는 뭐였을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 김유정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어떤 창작자가 어떤 계기 때 집착을 하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기 문학 속에 어떤 모티브가 되거나 뮤즈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김유정 선생님이 아시는 거 알겠지만 박록주라는 국악인을 엄청 짝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필사를 하면서 느낀 건 김유정 선생님의 그 독특한 문체가 박록주라는 그 판소리를 하시는 분의 판소리를 어쨌든 자꾸 듣고 하면서 그런 해학과 운율이 김유정 선생님의 독특한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지 않았나 해서 판소리를 조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운율과 이런 것들이 판소리하고 너무 잘 맞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김유정 선생님 살아계시다면 야 너 이거 어떻게 눈치챘니?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를 제가 쾌감을 얻어가면서 했는데 또 나중에는 또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박록주 선생님이 나중에 김유정 선생님은 27살에 돌아가셨는데 박록주 국악인님은 거의 90세 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도 그거를 좀 언짢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허락하지 않은 스토킹이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그런 걸 미담처럼 이렇게 김유정 선생님 사랑했고 뭐 했는데 절대 미담일 수 없는 과한 스토킹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문수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 요만큼도 그냥 인사치레로도 아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나를 쫓아다녔지 이런 언급조차도 안 하셨던 걸로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거는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걸까라는 그런 것도 알게 된 점도 있습니다. 저 사실 김유정 소설을 읽으면서도 뭘 본 법도 있잖아요. 남자 따지고 보면 스토킹한 거 아닙니까? 물론 대리 사이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감정선으로만 보면 되게 집착적으로 점순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요즘의 어떤 연애나 결혼 관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서운 거예요. 크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상력으로 보면 김정은 저 되게 복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집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있으면 시골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당시에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이상과 친구이기도 했었고요. 부인의 활동을 했었던 그런 모더니스트 개화 시대 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본범이나 뭐 극단 콤맛이나 이런 것만 읽고 김유정은 되게 서독적이고 강원도적이고 형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선입견에도 가깝거든요. 현대인의 욕망들을 그 자기가 있는 지역의 캡처도에게 좀 부여한 에너지가 되게 좋은 작가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시기의 작가 중에서 여전히 김유정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 그런 것 그 때문입니다. 이상 선생님하고 친구셨는데 제가 너무 슬펐던 게 이상 선생님은 끊임없이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김유정 선생님은 끊임없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는데 역으로 27살에 돌아가셨고 실제 여기 지금 보면은 학생이 나오는 학교가 동광학교인데 거기가 이상 선생님이 졸업하신 학교예요. 그래서 아마 그 소설 속에도 그런 학교와 지명에 대한 거를 조금씩 넣으신 것 같아서 저 동광학교가 그냥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동광학교가 있다가 처음에는 그런 그 약간 민족사관 이런 학교였는데 나중에 일제에 부역해가지고 아마 학교를 헐어버린 걸로 알아서 진짜 저 자료를 찾느냐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서울역 찍으신 은수존자 찍으신 그 그리실 때는 실제로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나 그 당시 풍경들을 참조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리서치해서 그 이렇게 구현을 하나요 애니메이션에? 제가 나중에 이제 본여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실사 영화는 넘나드는 거를 관객분들이 용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막 그 변장도 차고 알록달록한 옷을 막 엄청 많이 입고 할수록 멋있게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 공주도 비단 옷을 한번 하사받으려면 임금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아버님, 아바마마, 저에게 비단 한 번만 해주셔서 이럴 정도로 비단 옷 자체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거였어서. 근데 실사에서는 그 주연 배우라는 얼굴 때문에 그렇게 넘나들어도 관객분들이 그걸 미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느낀 건 애니메이션에서 그거를 잘못하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 때에는 최대한 고증의
가깝게 해야겠구나라고 아주 집착할 정도로 너무 연구를 많이 했고요. 특히 운수전환을 하면서는 뭐 여러 가지를 너무 알게 됐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도 왜 일제강점기 때 건물들이 우리는 왜 그걸 보존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사료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치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상징처럼 일제시대 건물들이 있으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빨리 눈앞에 치워지는 게 조선인들한테는 어떤 치유의 일환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없고 특히 또 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독립이 그 친일파들 하는 말처럼 독립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없어서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나 그 일본 관광객이 찍은 사진들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애를 써서 그것들을 재현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저 작품이 개봉할 때 실제 극장의 어떤 할아버지분이 그 길을 정말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너무 관계가 새롭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거기에 드린 노력들이 또 그 다행이구나. 여기 그 식당이 2개 나오거든요. 술 드신 식당 기자집하고 나중에 그 설렁탕 사는 시통집이 있는데 그것도 현진호 선생님이 실제 단골이셨던 집을 그림은 없지만 이름은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름 멋지도 하고 했습니다. 무신론 날 엔딩도 못 봤을 때 설렁탕 사는 장면도 되게 기억나요. 그런 게 원작에 나오는 거. 그쵸, 정인 거죠. 근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역에서 서울역 풍경도 너무 좋았지만 또 해화동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들의 리얼티가 그 당시 어떤 생생함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의외로 되게 사실적인 것에 집착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달팽이라는 작품은 그 어떤 공간들이나 학교의 풍경들이 진짜 리얼에 가깝게 실제 본 것을 그리는 방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납니다.